주님만 오직 사랑하면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까지 있는 말씀, 부활한 대한민국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저는 이것을 소망인 줄 알고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입고 살면 반드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부활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의 성령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의 몸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이 여기서 살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다 썩어버립니다.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영접하셔서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집어 들어갈 때,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뭐를 입히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영과 육을 다시 입히셔서 그곳에 우리에게 새로운 흰 옷인 생화포 옷을 입혀서 우리를 영과 육이 부활한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여기서 죽어서 썩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썩어진 흙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로 인해서 아담은 흙이요 빨간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호흡을 하는 생명.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는 아담, 그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흙으로 아담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려내실까요? 아니죠. 아담도 흙에서 살리셨다면 우리가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지막 때 우리의 몸도 흙으로 우리가 다 돌아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정말 흙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아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의심스러워서 그의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을 때 다 육신과 영이 다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손을 만져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소망스럽고 옳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지, 우리가 더 악하고 더 썩어질 것으로, 더 욕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나는 그런 부활 안 바라겠어요. 예. 마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 온갖 귀신의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좀비로 태어난다면 우리가 왜 부활을 소망으로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그것으로 다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제가 이걸 다 꼼꼼히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그래도 대충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몇 가지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설교에 대입을 해보면,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타살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어떤 국가를, 어떤 민족을 하나를 딱 떼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사에서 문명이 일어남과 문명이 다시 사그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역사의 연구인데, 그는 이 역사라는 것을 보니까 어떤 국가가 흥망성쇠에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봤더니 사람들은 어떤 나라가, 약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잡아먹히는데 그 강한 나라가 크니까, 힘이 세니까 약한 나라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마치 역사가 타살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나라가 강대해지는데, 만약에 약한 나라가 옆에 나라가 강해질 때 작은 나라는 뭐 했냐 이거죠. 그렇죠. 작은 나라도 강한 나라처럼 열심히 힘을 합해서 나라를 굳건히 만들어야 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이 옆에 나라가 강해져서 게으른 약한 나라를 잡아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흥망성쇠를 볼 때 우리가 잡아먹힌 나라는 잡아먹힌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 개인이 잘못되고 타락하는 이런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환경 조건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게을렀고, 내가 세상에 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해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개인이나 역사나 다 보면 역사는 타살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되는 것이다 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인간은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산물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문명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치 않고 평안한 삶만 유지하면 그 나라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명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문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라본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라는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조그만 그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리스의
그 지정학적 환경을 보니까 그리스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땅이. 그리고 땅도 척박할 뿐 아니라 온통 돌멩이뿐이야. 농사지을 데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곳에서 괴로움과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복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고 다른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그 진출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모든 세상 문명과 개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응전하는 정신이 바로 세상으로 더 성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그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같은 숙명론에서 벗어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진보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나는 쌍놈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가 조상이 백정이니까 이 나는 백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고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백정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냥 백정으로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숙명론 쪽을 이겨내고 숙명이 뭐야? 나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나는 성장할 거야 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 나가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은 한 사회 집단 속에서 이 소수가 창조적 의지를 갖고 반응하게 됨으로써 문명이 도약하게 되고, 이 문명의 성장과 소멸 과정은 성장기에는 사회의 다수가 창조적 소수를 기꺼이 모방해서 일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자, 어떤 창조적 소수가 그 생각과 뜻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 국가를 만들면 그 다수는 그 창조적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국가가 힘을 합해서 함께 힘을 합해 나가서 국가가 강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창조적 소수가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우상화하는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면 그 창조적 소수도 망해가더라.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 이제 타락된 소수로 변해가더라. 그러면서 그 나라는 망해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활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우리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왜 대한민국 부활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씨조선이라는 한 500년을 간 나라예요. 세상에서 한 나라가 500년 동안 존속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어떤 나라도 500년을 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선이, 이씨조선이 500년을 갔을 때, 그때 처음 이성계를 통해서 창조적 소수가 조선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왜 그럼 망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행하다가 타락해서 망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부흥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LA 쪽에서 생선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생선을 여기까지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오느냐? 처음에 가져왔더니 전부 다 죽었는데 이 생선을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문어를 한 벌이 넣었더니 어항에다 그랬더니 이 문어가 생선을 잡아먹으니까 이것들이 왔다 갔다 막 도망다니면서 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원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아놀드 토인비가 예화를 든 건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생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사회에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생선이 신성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도 얼마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때나 사순절이나 중요한 기독교 종교리 되면 사람들이 이 생선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그 청어를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청어가 어디서 많이 나느냐? 영국 근교에서 나타나고, 그 영국 저 북쪽에 있는 북극해 쪽에서, 거기서 이제 청어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냉동 시설이나 이런 그 시설이 없으니까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오는데 생선들이 다 죽어. 신선한 고기를 먹지 못해.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산채로 그 어항에다 넣어가지고 영국까지 오는데, 그 청어의 천적인 청어를 잘 잡아먹는 물맥이라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어항에다가 이 청어가, 물맥이가 청어를 잡으려고 왔다 가다가니까 청어를 살려고 왔다 하다 보니까 영국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청어들이 아주 신신하게 살아있더라. 그런 예화를 한 거예요. 네, 그 책에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이렇게 그 버전으로 퍼져나갔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그겁니다. 예. 청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항에다가 그 물메기를 넣었더니, 이 물메기, 청어가 물메기한테 안 잡아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신선하게 살아남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와 비슷하다.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화를 한 가지 듭니다. 그 새를 한 마리 제가 낳잖아요. 그죠? 이게 이름이 도도새야, 도도새. 근데 도도라는 말은 저 포르투갈어로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바보새. 네, 바보새라는데, 이 인도에 가면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도도새가 그 모리셔스에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섬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등치는 크고, 그리고 거기는 먹는 게 천지를 깔려 있으니까 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날개가 점점점 퇴화돼, 날개가 작아졌어. 몸집이 점점 커졌어. 그러니까 날지를 못해요. 근데 1500년도 초에 포르투갈 사인들이 그 모리셔스 섬에 들어갔는데, 표류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거기서 싱싱한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옆에 닭같이 생긴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가지도 않아, 사람에게. 그렇게 컸으니까 자기 천적을 모르는 거야. 천적이 없는 거야, 자기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도도새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오히려 따라와. 사람들이 뭘 하면 뭘 하나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저놈은 바보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도도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도새가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자, 나라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예. 내가 무엇인가 이겨내려고 응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낼 때 세상은 변화되는데, 편안하게 안락한 환경에서는 전부 다 도태되고 말더라. 예, 도태되고 말더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도도새라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남 탓하지 말아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한 것이 아니라 너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안락한 환경에 안주해버리고 임쯤하면 됐겠지 하고 눕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너를 와서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타살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 내 스스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일본이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쳤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울부짖었어요. 그 일본을 욕을 했어요. 물론 일본이 나쁘죠. 일본이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일본이 먼저 개항을 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 뭐 했냐 이거지. 탐관 오리들은 그저 벼슬 서로 매직하고 타락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조선의 왕족 중에 한 분이에요. 15대 손이가 뭐 17대 손이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청년 20만 원을 빨리 국가에 과거를 급제시켜가지고 그 기울어진 가세를 좀 세우려고 13살 때부터 과거의 국제를 내버렸대.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예요. 천재예요. 그죠? 그런데 17번을 떨어졌어. 근데 그분이 뭐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돈을 안 매긴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매간, 매직, 탐관 우리들의 그 아주 폐륜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도 더 이상 두 손 드는 거예요. 일을 안 해. 왜? 일을 해놓으면 뭐래? 쌀 농사 지어놓으면 뭐래? 추수때 되면 탐관 우리들 와서 다 끌고 가는데, 차라리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외세가 쳐들어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았다. 저 일본 놈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침략하는 거는 나쁘다. 물론 뭐 일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뭐 했냐죠. 그동안 일본이 1800년대 중반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을 600년, 700년씩을 뽑아가지고 유럽, 미국 보내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익히게 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쌓을 동안 우리는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탓이요 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남에서 핑계대고 환경 탓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새로운 나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대한민국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한 대한민국은 봉건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거듭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자유라는 개념을 깨닫고 그리고 자유를 쟁취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에서 오늘날 눈 떠보니 36년 동안 일제에 핍박받고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모두가 자유를 공짜로 얻은 거예요. 물론 공짜로 얻었다 그러면 제가 어폐가 있지만 너무 쉽게 자유를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은 easy come easy go라는 말 있죠, 영어로.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지 않으면 이 돈은, 그렇게 땀 흘린 사람은 노름자 가서 노름해라 그래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가 이걸 왜 노름자에 갖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을 쟁취한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투쟁과 피 흘림 속에서 이 자유를 쟁취했다면 그것의 소중함을 알 텐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몇몇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몇몇의 창조적 소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78%가 전부 다 어디로 가자고? 공산주의로 가자고.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만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그래서 오늘날 그 건국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우뚝 선 나라로 서게 됐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나라의 그 정책을 잡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국가가 먼저 부흥해야, 국가가 먼저 든든해져야 국방력도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은 항상 내세우는 게 뭐였어요?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 나라가 부유해지면 군사력은 저절로 세진다. 이게 부국강병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이 김일성이가 강병부국을 외친 거야. 강병이 뭐예요? 선군정치야. 모든 것은 군대가 우선이야. 그래서 선군정치를 부르짖었어요. 군대가 세지면 나라가 튼튼해진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말이 마차를 끌어야 온전하게 빨리 가지, 마차가 말을 끌고 가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부국 강병해야 나라가 잘 살게 돼야 군대도 강해지고 백성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무엇인가 잘못 선택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선군 정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힘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갖다 바쳐라. 전 국민을 군인화시키자. 그 강병국이 결국 강병 쫄딱이 됐죠. 예. 그 부국 강병과 강병 부국을 무엇을 우선 정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국 강병은 나라, 남한은 어떻게 해요? 밤에도 캄캄한 밤에도 온 세상이 캄캄해도 나라는 환하게 대낮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밤에는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왜? 강병 부국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더라. 이것이 오늘날 정치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뭐더라? 먼저 나라가 부강해지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막 이제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급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인당 GNP가 국민당 1인당 GNP가 약 3,000불에서 4,000불이 넘을 때 되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복지를 주세요. 우리의 후세는 복지를 해주세요. 하고 노동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약 3,000불에서 4,000불 사이. 그리고 그 노동운동을 일어나고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000불이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럽과 일본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런 절차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도요. 1970년대 중반을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국 강변해가지고 공장들이 막 세워지고 중화학공업이 일어나고 수출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국민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이 살게 되니까 약 3, 4천 불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1970년대 초부터예요. 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1987년도가 우리나라가 민주화 세대라는 거죠. 그죠? 예.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민주화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불 정도가 되니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됩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어요. 그 민주화는 뭐냐? 민주가 나라의 부국을 이끌어가는데 그 노동운동이 부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나라가 부국이 되다 보니까 민주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겪은 그 발전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부국 강병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도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죠. 그리고 민주화가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군사력은 몇 위가 됐느냐? 군사력은 세계 5위에서 6위 정도가 됐어요. 지금. 자, 그럼 그거 보세요. 북한은 그저 오로지 모든 인민들한테 군대를 먼저 해라. 그래서 선군 정치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원자폭탄 빼려면 세계에서 36위인가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군대가 아니라 나라를 부유하게 잘 살게 되면 저절로 강병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내세우고 발전을 시켰더니 지금 나라 몇이라고요? 군대도 5위에서 6위가 됐죠. 5위예요, 5위 지금. 4위 지금 넘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는 거냐 이거죠. 저 북한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사회주의를 가자, 공산주의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호응한다면 교회도 썩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대항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잘 돼 있으면요, 바로 서 있다면 세상에 왜 공산주의가 일어나 있어요? 같은 나라에서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라는 걸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주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산업공상, 그 유교의 주자학적 사고방식으로, 그죠? 예. 이런 어떤 계급적인 사회에서 선비는 유능하고, 선비는 청렴하고, 선비는 꽤 좋고, 예. 그래서 선비사자. 그 다음에 농지는 천하지 대번야라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고, 농사가 우리나라의 부를 이루는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뚫고 농지를 메워서 공장을 만들 때 농지는 천하지 대번야라 그 피켓 들고 나가지고 온통 대모하고 그랬었어요. 고속도로 닦을 때,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그 농지 위에 그 도로가 나야 되니까 막 농지를 와서 반대하고, 그 당시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김대중 씨가 뭐라 하잖아요. 고속도로 뚫을 때 저거 고관 대작들이 기생력 뺏기고 자영 타고 돌아다니려고 저 고속도로 따는데 이랬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그 부르도자 나가는데 가서 나를 밟고 가라고 가서 들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나 우리나라 젖줄 역할을 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천한 계급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그 사고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공장이 막 있어서 젊은이들 시골에 있는 그 촌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공장에 갔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공돌이, 공순이. 이게 왜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산업공사의 그 주장적 사고방식에서 온 거라니까.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돌이, 공순이 그래서 놀리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역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역군.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업하는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깎아서 왔어요? 장사치. 아주 장사하는 사람을 최고의 천민으로 생각했어요. 장사치. 그런 세상에서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산업공상의 그 주자학적 사고방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서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땀 흘린 자, 그런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최고예요. 열심히 땀 흘린 자가 최고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나라가 막 공장이 막 세워지고 그럴 때 저쪽 유림들이나 농부들이 막 데모하면서 농자가 천하 대번야인데 그 세상의 기본인 농토를 없애면 나라 망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제가 80년대 초에 그 쌀 한 가마니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데,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하는데 3만 원인가 얼마가 그랬어요. 쌀 한 가마니에. 근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면 얼마냐? 10,0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3만 원짜리 쌀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쌀을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10,000원에 먹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더 배부를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농자지 청야지 대본자라 그러면서 우리는 농사가 이 땅에, 예. 지금 북한은 농토가 최고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아니죠. 자본주의가 자본과 땅과 그죠? 그다음 기술력과 그다음에 노동이 합쳐져서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이 가치가 있어서 그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부를 이뤄내가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동네에 베이커리가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빵을 잘 만든 것만큼, 맛있는 것만큼 그 빵에다가 가격을 매겼을 때 그 빵 가게가 오래 존속해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야 임마 너 왜 빵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 그러면서 강제로 가가지고 빵값을 내렸어. 어떤 동네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왜? 빵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그 가치만큼 돈을 벌어내면 이 사람은 더 좋은 빵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더 좋은 재료들을 사다가 더 좋은 빵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해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야 너 빵 공짜로 강제로 뺏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그 빵값이 줄어들면 재료를 못 사면 자꾸 나쁜 재료 쓰면 동네 사람들 결국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놈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내년에 뿌릴 씨앗을 팔아가지고 노름하는 놈. 이놈이 최고의 나쁜 놈이에요. 예. 농부가 아무리 배고프고 그래도요, 내년에 뿌릴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깨끗하게 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4년도에 이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끝나가 될 때쯤에 1945년도에 일본이 망하고서 8월 15일 날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1945년 5월 달인가가 아마 독일이 항복해서 먼저 끝났어요. 예. 근데 1944년도에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매겨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뉴햄프셔에 있는 브렌트 우드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세계 각국의 경제 담당하는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내요. 그때 그 기구를 만들어낼 때 앞으로 세상의 모든 돈을 각자의 나라는 돈이 각각이 좀 다 가치가 다 틀리는데 그걸 가지고 교류를 하다 보면 무역을 잘 못하니까 무역할 때 우리 모든 나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미국의 달러화를 시키자. 그래서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서 모든 무역을 하고 세상의 모든 교류는 이 달러로 하자. 그래서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그때 또 뭘 만들었냐?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무역을 서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자. 만약에 내가 임집사님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내가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랄까 잘하기를 바랄까? 내가 만약에 임집사님한테 돈을 빌려드렸어.
그럼 임사님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나도 빌려준 것만큼, 그렇죠, 이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 무역을 통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도움되면 서로 전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마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그런 사람, 그 철학자로부터 나왔는데, 영구 평화론이라는 그게 나오면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이게 만들어진 게 가트라는 게 있어요. 가트. 예, 들어봤을 거야 아마 옛날에는. 그 가트가 뭐냐 하면 서로 나라들이 무역할 때 무역 장벽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내리자, 관세를. 그래야 서로 나라에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고,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을 다른 나라에 사오고 우리나라가 많은 걸 다른 사람들 수출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식량도 부족하지 않고 서로 왔다 갔다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가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가트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그 가트에 가입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우리를 도와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가트에 우리를 거기다 가입을 시켜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가트를 통해서 엄청난 무역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적죠. 그리고 원료도 별로 안 나죠. 그런데 뭐만 우리는 발달했어? 사람들이 조금 손솜씨. 그래서 무엇인가 뭔가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상에 팔고, 우리가 부족한 식량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서 서로가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트에 가입을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도와줬어요. 가트를.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국이 또 우리가 무엇을 맺었냐면 FTA를 맺었어요. 무역의 모든 관세를 없애자. 관세 프리. 그게 FTA예요. 그때 또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의 경제 10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의 경제 체제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트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출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조선까지 우리나라 생각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대륙에 붙어 살아야 잘 살아. 그래서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저 소련한테 잘 보여야 되고,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잘 상대해야 우리가 거기서 콩구멍에도 떨어먹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았던 대륙지향성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5천년 동안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20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그때부터는 대륙이 아니라 해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또 유럽과 이런 해양으로부터 나오는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무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부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반도 국가가 잘 사는 나라예요. 이태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렇죠. 영국 그렇죠. 일본 그렇죠.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양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 대륙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한테 우리가 뭘 팔아먹을 게 있어. 옛날에 맨날 조공이나 다 바쳤지. 예. 그러니까 해양으로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56년도에 진화라는 해양선을 그 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남태평양에 가서 참치를 잡아오게 하고, 그거를 강원에서 팔게 하고,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눈을 돌려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1등 무역국이 됩니다. 그 수출을 무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를 쌓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중국이나 저 소련 이런 대륙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전 세계, 이제 세계도 부족해, 전 우주로 뻗어나가는 해양 지향성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30년 동안 죽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살아난 대한민국의 부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30, 50 클럽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30, 50 클럽은 뭐냐면 전 세계에 딱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1인당 GNP가 3만 불 이상 되면서 한 국가의 국민 수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이게 진짜 나라다. 이게 진짜 나라라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7개 나라가 있어요. 저기 그거보다 더 잘 사는 뭐 5만 불, 7만 불 되는 룩셈부르크,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 명, 500만 명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 나라가 아니야. 도시국가일 뿐이지. 5천만 명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살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이 나라에 해방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3불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지금 그거는 벌써 한 3만 불은 벌써 한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최근 걸 보니까 지금 4만 3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배 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서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이에요. 아마 지금 아마 9위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러시아보다도 그렇게 잘 삽니다.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주 유망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1950년도 이후부터 3.8선이 그어지고 북한과 휴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서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은 저절로 몇 회가 됐느냐? 지금 5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군사적으로 가서 싸우면 대한민국 세계 5위라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몇인지 얼마인지 알아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아마 197개국인가 8개국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보면 몇인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109위야. 땅덩어리 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경제력은 몇이라고요? 10위. 군사력은 몇이라고요? 5위.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를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거의 말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국가 예산을 세우는 게 국가 예산을 세워서 5월 달에 통과시켜요. 국회에서. 근데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예산은 11월 달에 만들어서 12월 달에 통과해서 1월부터 새로운 해에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 왜? 미국에서 경제 원조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예산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70년대 말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원조를 해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OECD 3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원조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자,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 아까 제가 전 세계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4개네요. 19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나라하고 수교를 맺었죠. 어디하고? 쿠바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수교를 맺지 못하는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시리아. 예. 성경에 그 다마스커스가 있는 안디옥이 있는 그 시리아하고 아직까지 이 국교가 안 맺어요. 그리고 전 세계 193개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고 우리나라 여권 파워
패스트 파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193개 4개 국가하고 전부 다 하면 1등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파워가, 여권 파워가 2위야.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높아요. 미국 여권 들어가면 지금 남미 같은 데 가면 비자 받아야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느 나라에 가도 전부 다 무비자로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무엇 때문에? 부활한 한국 때문에. 부활한 대한민국. 그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부활시켰다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한민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 예수님이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윗 시대 이전의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은 아마 국가가 없었으면 국가가 그 나라를,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하죠. 없어져 버리죠. 국가가 없어지면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데,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그 길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 만드신 거야. 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약 한 1700년이 흐른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를, 우리 신앙의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 부흥되는 나라가 되니까 우리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선교를 하자.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했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택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세웠을까요? 바로 저는 선교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교, 교회 세워지면 선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또 선교에 나자고. 그래서 북한 선교, 중국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앞으로 나머지 모든 남겨진 땅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활시키셨고,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선교 한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